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그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개발에 무려 14조 원이 쏟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4조 원이면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테슬라나 구글, 엔비디아 같은 그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왜 갑자기 철물과 모터로 된 로봇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혈안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들이 단순히 가정부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기계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물리적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대한 전문가 인터뷰나 경제 분석 리포트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지점이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의 심층 탐구 임무는 단순한 로봇 공학 리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왜 하필 한국이 로봇 산업의 영순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계 장치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른바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거죠. 화면 속에만 갇혀있던 인공지능이 드디어 자신만의 물리적 신체를 갖게 되는 역사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아, 물리적 신체요? 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하게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했잖아요. 거긴 중력도 없고 마찰력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전혀 없죠. 그냥 그 코드를 짜고 엔터만 누르면 무한대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쫙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오차 없이 뱉어내죠. 하지만 물리적 육체를 갖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그림을 다 읽고 엄청 똑똑해진 챗GPT 같은 AI가 이제 약간 나도 현실 세계로 나가서 커피잔도 들어보고 문도 직접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절박합니다. 절박하다고요? 왜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인터넷상의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가 이미 고갈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헐, 인터넷에 데이터가 넘쳐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모자라요? 네, 언어 모델들은 이제 더 이상 학습할 새로운 책이나 웹 문서가 부족해지는 이른바 데이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AI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려면 이제 물리적 세상의 법칙을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아, 물리적 세상의 법칙이요? 네, 물건을 쥐었을 때 미세한 압력이라든가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아니면 물체가 떨어질 때의 중력 가속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텍스트로 배울 수 없잖아요. 잠깐, 그 말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로봇이라는 그 철물 기계 자체는 안중에도 없고 그 로봇이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할 어마어마한 양의 물리적 데이터가 진짜 타겟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그럼 로봇은 그저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움직이는 USB나 다름없는 셈이네요. 움직이는 USB. 네,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서 지금 AI 두뇌를 장악한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완벽한 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카드 만드는 그 엔비디아요. 네, 그들은 로봇의 뇌 역할을 할 제슨 토루라는 컴퓨팅 보드하고 가상 훈련 공간인 아이작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역시 자신들의 초거대 AI인 제미나이를 로봇에 이식하는 실험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 도로에서 이미 빨아들인 자율주행 물리 데이터를 이족보행 로봇의 움직임에 그대로 전이시키겠다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두뇌랑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은 저렴한 부품으로 로봇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양강 구도죠. 네, 상식적으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은데 왜 최근 글로벌 경제 리포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을 로봇 산업의 영순위 격전지로 꼽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엔드 조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엔드 조건이요? 세 개를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 노동 가능한 인구가 극적으로 줄고 있는가? 둘째, 인건비가 비싸서 로봇으로 대체할 경제적 요인이 충분한가? 셋째, 로봇을 도입하고 테스트할 강력한 정밀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교집합을 이뤄야만 폭발적인 시잠이 형성됩니다. 와, 그 세 가지 조건으로 각국을 필터링해보면 그림이 확 달라지네요. 청취자님, 지금 한번 미국을 떠올려 보세요. 거긴 인건비도 비싸고 일할 사람 구하기도 엄청 어렵지만 사실 국가 전체를 떠받치는 광범위한 하드웨어 제조 공장 생태계는 네, 꽤 많이 부족하죠. 서비스업 중심이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 생태계는 자타공인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연령 인구가 10억 명에 육박하잖아요. 아, 일할 사람이 아직 너무 많군요. 네, 인건비 상승세가 무섭다고는 해도 아직은 그냥 사람을 쓰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막대한 초기 자본을 들여서 사람 대신 값비싼 휴머노이드를 생산 라인에 투입할 절실함이 미국이나 한국만큼 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첫째,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둘째, 인건비는 계속 치솟고 있으며, 셋째,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업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 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엔드로 모두 통과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와, 완벽한 거대 테스트베드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중국이 몇백만 원짜리 사족 보행 로봇개를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바구니 찍어내듯 막 쏟아나고 있잖아요. 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테스트베드라고 해도 그 중국산 초저가 휴머노이드가 한국 공장들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 결국 우리 로봇 시장의 안방을 그냥 다 내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가격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당연합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은 단순한 가전제품 제조업이 아니라 반드시 주권 산업이라는 렌즈로 봐야 합니다. 주권 산업이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현실입니다. 당장 중국산 깡통 로봇을 아주 싸게 들여와서 공장에 배치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절감돼서 좋겠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제조 공장들은 중국 로봇 플랫폼에 물리적으로 종속돼 버립니다. 종속된다. 아, 스마트폰 운영체제처럼요?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모두 도태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품 교체 비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공장에서 발생한 그 귀중한 제조 공정 데이터를 그들이 통째로 독점하고 나중에 엄청난 사용료를 청구할 겁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아, 단순히 기계 몇 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심장부인 제조 데이터랑 생산 통제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식민지가 된다는 경고가 왜 나오는지 이제 완전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자체 기술과 생태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엔 우리 공장을 돌릴 권리마저 돈을 주고 빌려야 할 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빅테크와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만의 고유한 무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까 한국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들. 이게 단순히 공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짜 무기는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지식, 즉 도메인 노하우에 있습니다. 공정 지식이요? 근데 요새 AI가 코딩도 막 뚝딱 해내고 논문도 1초 만에 쓰는 마당에 그냥 AI한테 로봇팔 움직이는 법 알려주고 나사 조이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로봇공학의 가장 큰 장벽인 심투리얼 갭, 즉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간이극이 등장하거든요. 심투리얼 갭이요? 그게 뭔가요? 가상 환경에서는 중력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서 두 발로 잘 걷던 로봇이 실제 공장에 딱 데려다 놓으면 바닥에 살짝 뛴 0.1mm의 기름때를 밟고 속절없이 나덩그러집니다. 0.1mm 기름때예요? 네, 예상치 못한 미세 진동이나 공기 저항, 그날의 습도 같은 무수한 변수들을 가상의 수식만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그 천재적인 인공지능 두뇌가 정작 현실의 공장 바닥에서는 용접불꽃이 튀거나 바닥이 살짝만 패여 있어도 버퍼링이 걸리고 넘어진다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체니까요. 이 심투리얼 갭을 극복하려면 로봇이 현실의 물리적 환경에서 수백만 번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 실패 데이터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자동차 조립 라인이나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5만 가지 변수와 해결책을 이미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설마
바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한국의 대기업 제조 현장 인력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현장의 노하우, 이 압도적인 공정 지식이 없으면 미국의 천재적인 AI도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사의 로봇 AI 플랫폼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현대차랑 덥석 손을 잡는 거군요. 소프트웨어 강자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려면 한국의 현장 짬바, 즉 정제된 클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죠? 로봇이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균형을 잡고 버티게 하는 제어 기술의 끝판왕.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누구 소유죠? 아,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죠. 맞습니다. 게다가 로봇 원가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게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인데 한국이 이 정밀 부품 기술에서도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아, 맞아요. 배터리. 로봇도 결국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 늘리듯이 그냥 큰 배터리 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80kg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30kg의 철판을 확 들어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엄청 무겁겠네요. 그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방출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면 그 순간적인 고출력을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어서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폭발이요? 와, 그러면 공장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아주 높으면서도 화재 위험이 극도로 적은 전고체나 반고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세계적 기술 표준을 리드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아하, 최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려고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슈보를 만든 오준호 교수팀이랑 손잡고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의 그 초정밀 반도체 공정 지식에다가 하드웨어 통제력까지 결합해서 아예 제조 생태계의 판을 확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미국이 아무리 아이작이나 제미나이 같은 엄청난 뇌를 만들어도 현실 공장 바닥에서 실수 없이 나사를 조이고 폭발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제공하는 튼튼한 관절과 심장, 그리고 현장에 클린 데이터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이유죠. 근데 부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밀 부품, 특히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나 센서 하면 솔직히 일본이잖아요. 아, 일본 엄청나죠. 네, 나부테스코나 니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완전 세계 1티어, 장인 정신의 결정체인데 일본은 이 첫 패권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일본이 정밀 하드웨어 부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산업, 특히 AI가 결합된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과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돌이요? 기계 만드는데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AI 로봇의 진화 방식 자체가 기존의 기계 산업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AI는 본질적으로 실패를 먹고 자라는 기술입니다.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요? 네, 수만 번 넘어지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시행착오 속에서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뜯어 고쳐야 진화하잖아요. 실리콘밸리가 딱 그런 식이죠. 일단 부딪혀보고 고치자. fail fast 전략이죠. 아,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자. 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불확실성을 극도로 꺼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평생 고용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절대 고장나지 않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해서 끊임없이 깨지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유연하고 공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는 다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일본은 처음부터 100점짜리 부품을 깎아내는데 10년을 쓴다면 미국과 한국은 일단 50점짜리로 공장에 툭 던져놓고 1초마다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내일 당장 90점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속도전에 강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완벽함보다 데이터를 통한 진화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양상을 보면 한국의 포지션은 더욱 극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아, 미중 갈등이요? 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같은 미국 혁신 기업들이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의 속을 딱 뜯어보면요. 모터나 히토류 기반 자석 같은 핵심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80%요? 겉으로는 미국 AI의 자존심인데 속은 철저하게 중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그렇게 기를 쓰고 배제했는데 미래 산업의 총아인 로봇 부품을 중국에 종속되게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당연하죠. 안보랑 직결된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로봇 공급망에서도 디커플링, 즉 탈중국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공급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과연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야, 상황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다니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미국은 중국 부품을 빼야 하고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고품질 하드웨어와 실증 데이터를 딱 내밀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과연 한국의 개별 기업 혼자서 부품 만들고 센서 달고 AI 소프트웨어 짜고 최종 조립까지 그 모든 걸 다 해내면서 구글이나 테슬라 아니면 국가가 밀어붙이는 중국이랑 맞짱을 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혼자 다 하려는 이른바 풀스택 전략은 거대한 자본을 가진 미국 빅테크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진영을 짜야 하는가? 아, 뭉쳐야 한다는 거군요. 해답은 일개 기업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브랜드 오브 코리아, 즉 국가 단위의 연합 함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뉴팩처링 AX 얼라이언스, 이른바 맹AX 얼라이언스 같은 연합체가 그 강력한 생존 전략의 청사진입니다. 맥스 얼라이언스요? 그 AX라는 게 AI 전환을 뜻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합한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한국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로봇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및 솔루션 제공 기지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요? 네, 뛰어난 모터와 센서 기술을 가진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요소 기술을 책임지고요.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은 로봇의 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오,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그 거대한 공장을 기꺼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내어주면서 5만 가지 불량 데이터를 수집해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정부는 이 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법적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하고요. 기업 간 내부 경쟁을 멈추고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하나의 한국 패키지로 글로벌 시장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각계 전투로는 승산이 없고 국가가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중국의 싸고 무서운 물량 공세와 미국의 천재적인 두뇌 장악력 사이에서 한국은 정밀 부품,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그리고 수십 년 제조 짬바가 녹아있는 클린 데이터를 무기로 세계 로봇 산업에 대치 불가능한 표준 척추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IT 산업에서는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양산한다는 공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하지만 물리적 현실을 다루는 로봇 시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공식이 쓰여야 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제조 공장 노하우가 글로벌 AI의 가장 훌륭한 물리 교과서이자 실증 기지가 되는 전략이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심층 탐구 내용들 어떠셨나요? 로봇 산업은 결코 영화관에서 보는 먼 미래의 SF가 아닙니다. 물리적 신체를 얻은 피지컬 AI가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세계로 두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요. 인구 절벽과 치솟는 인건비,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이라는 3대 조건을 갖춘 한국은 전 세계 자본의 영순위 타깃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죠. 네, 이 치열한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우리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한국만의 도메인 지식과 하드웨어 기술을 똘똘 뭉친 국가 연합 전략으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산업의 명운이 걸린 생존 게임이죠. 오늘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장 안에서 용접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 로봇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이 공장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치 우리가 1인당 1대의 스마트폰을 가지듯
1인 1 휴머노이드 시대가 되어 여러분의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와, 거실로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어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 인류가 수백 년간 이어온 경제활동과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뇌의 일부가 되었듯이 곧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물리적 신체를 무한 확장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인공지능이 마침내 화면을 뚫고 현실의 진흙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가장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관이 바로 한국의 제조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한국이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각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스스로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